안녕하십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판매 영업직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서울에서 꼭 성공하리라는 방대한 꿈을 안고 시골 촌놈이 서울로 상경한 지도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네요. 부모님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올라오게 된 서울이라 죽어도 이곳에서 죽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저는 조만간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서울에서 지낸 지도 이미 10년이 훌쩍 넘어 서울 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자가는 아니지만 제 돈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전세를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모으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을 내려가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 문제 때문이랍니다. 하는 일이 영업직이라 어쩔 수 없이 매일 사람과 부딪히게 되는데 그건 돈을 버는 일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성공을 하려면 그 정도는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에 결혼을 실패하게 되니 멘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게 느껴지고 이 복잡하고 지긋한 서울 생활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성적인 편이라 그런지 귀향을 결심하게 만든 일들에 대해 이곳에 기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마다 이곳에 들리는 애청자이기도 해서 그동안 저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제 사연을 보내드립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바로 서울로 상경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하시는 일을 제가 물려받기 원하셨지만 저는 제가 큰 물에서 놀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서울에서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기다려만 주세요. 제가 아버지랑 어머니 말년은 책임지고 호강시켜 드릴게요. 큰소리 뻥뻥 치고 올라온 서울에서는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는 제가 계획한 대로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없이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열정과 패기만 있으면 대기업이고 뭐고 무조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상대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회에서는 열정과 패기만으로는 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바로 영업일이었습니다. 제가 영업일을 시작한다고 하자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너 그딴 일 하려고 서울 올라가냐? 영업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애도 그런 일을 선택해? 그럴 거면 차라리 여기 내려와서 사장님 소리 듣고 살아라. 아버지, 저는 뱀의 머리가 되느니 차라리 용의 꼬리가 되겠어요. 죽기 살기로 버티다 보면 뭐라도 되겠죠. 영업도 잘만 하면 사장님이 아니라 왕소리도 들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버지, 저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업일은 사장님 소리는 듣지 못해도 제가 잘하기만 하면 왕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영업일은 다른 일과는 다르게 노하우와 열정과 패기만 있으면 무조건 잘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역시나 제 생각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이 신입이 영업왕 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네 능력이 아주 대단한가 봐. 우리 지점으로 스카우트 해오고 싶을 정도야. 온발에 물집이 잡힐 정도로 뛰어다닌 결과 저는 입사 1년 만에 영업왕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놓치기 싫었던 저는 그 후로도 정말 앞만 보고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3년 넘게 영업왕을 지키며 서울에서 자리를 잡아가자 그제야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기어코 해내는구나. 보기 좋다. 어느 정도 돈도 벌고 자리를 잡았으면 장가갈 생각하려구나. 네 엄마랑 아버지는 조수씨 기다리고 있으마. 제가 서울에서 자리를 잡자 아버지는 어서 빨리 결혼을 해서 아내에게 내조를 받으라고 하셨지만 저는 처음부터 결혼 생각이 크게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서울에서 성공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서울에서 혼자 산 지도 10년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저에게 동양회에 나오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호원아,
다음 달에 우리 첫 동양회 하는데 너도 올래? 30명 정도 되는데 네가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이야. 원래 총구석 애들이 밖에 나오면 서로 또 돕고 살려고 하잖아. 그러게. 거기 가서 차 필요한 애들한테 영업도 좀 하고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도 좀 보고 해야겠다. 모임 날짜 정해지면 연락 줘. 서울에 상경한 지도 10년 정도가 돼서 마침 딱 외로울 시기였는데 동양회를 한다니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분명 제 고객 한두 명 정도는 확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 동양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니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더군요. 고향에서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 얼굴도 보였고 이름만 알던 선후배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생전 처음 보는 얼굴의 여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현 오빠가 차 사고 싶으면 오빠랑 이야기해보라고 해서요. 자동차 판매하고 계시다면서요? 제가 마침 차 바꿀 때가 돼서 그러는데 나중에 따로 상담 좀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재훈이랑 잘 아시는 사이신가 봐요? 어느 동네 출신이세요? 재훈이가 알면 저도 알 텐데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저 재훈 오빠 옆집에 살았어요. 부모님은 계속 거기서 살고 계시는데 어릴 때 일찍 저만 서울로 와서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재훈이 옆집이요? 저도 그 동네 사는데?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분이시면 제가 최대한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잘 봐드릴 테니까 연락주세요. 저희 동네 출신이라는 여성분에게 저의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사실 명함을 건네주면서도 연락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연락을 한다고 하면서도 안 하는 고객들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성분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여보세요? 호원 오빠 맞으세요? 그때 동양회에서 명함 받았던 규영이에요. 차 때문에 따로 만나 뵙고 상담받고 싶은데 혹시 시간 되실까요? 제가 오빠 있는 쪽으로 갈게요. 그렇게 저와 아내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처음부터 저에게 차를 구매할 생각은 전혀 없었고 동양회에서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해 일부러 차 핑계로 제 명함을 받아간 거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동네 사람이라 처음엔 아내와 연애를 할 생각이 없었는데 적극적으로 저를 유혹하는 아내에게 저는 결국 넘어가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내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빠, 내 친구 남편이 차 바꾼다고 하길래 내가 오빠 연락처 줬거든? 연락 오면 잘 좀 챙겨줘. 부탁할게. 고맙다, 규양아. 이번 달만 해도 너 덕분에 계약한 게 벌써 3대네? 너한테 계속 이렇게 도움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오빠, 우리 사이에 서운하게 왜 그렇게 말해?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지. 내 주변에 차 바꾸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또 오빠한테 연결해 줄 테니까? 오빠는 내 덕분에 계약 따내면 맛있는 거나 사줘. 발이 워낙 넓은 아내 덕분에 계약을 따낸 것만 해도 매달 3개는 됐습니다. 제 일을 본인 일처럼 마음을 써주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아내와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난 후 부모님들 도움 없이 결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고 판단이 된 제가 아내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규영아, 오빠가 몇 년만 더 열심히 일하면 서울에 있는 큰 아파트 살 수 있을 것 같거든? 지금은 수중에 전세 자금밖에 없지만 이런 나라도 괜찮다면 나랑 평생 같이 살아줄래? 오빠가 3년 안에 내 집 마련 성공하겠다고 약속해주면 오빠랑 결혼할게. 평생 나 먹여 살릴 자신 있지? 난 평생 오빠 내조할 자신 있어. 이렇게 당돌하고 야무진 아내라면 저희 부모님도 당연히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네 사람이면 부모님들끼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저희 결혼은 동네 경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버지는 저희의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다른 집도 아니고 그 집 구석이랑 나는 절대 사도 못 맺는다. 그 집안 딸이랑 결혼할 거면 차라리 평생 혼자 오래비로 늙어 죽어라. 아버지,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시는 거예요? 규영이 집이랑 원수라도 지지고 사셨어요? 네가 그놈의 집 구석이 어떤 집인지 알고 그러냐?
순 도둑놈의 집구석이다. 네가 데려온 애는 어떤 애인지는 몰라도 걔네 부모만 보면 답이 딱 나온다. 콩 심은데 콩나지 밭이 나겠냐?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안 된다고만 하시는 아버지의 반대편에 서서 항상 제 편이 되어주셨던 어머니도 이번만큼은 아버지 편에 서서 아내와의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호원아, 걔네 집이 동네에서 평판이 안 좋아. 그래서 우리도 그 집이랑은 거리를 두고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집안이랑 사돈 맺는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라 뭐라고 하겠니? 엄마도 그건 상상하기도 싫다. 네 아버지랑 네 엄마 이 동네에서 고개 못 들게 살고 싶으면 네 마음대로 결혼해라. 그 집안이나 잘못 엮였다가는 우리 집 풍비박산 날 수도 있어. 아버지와 어머니는 단순히 동네에 도는 소문만 듣고 저희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직접 만난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아내만큼이나 성격이 외향적이시고 좋은 분들이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머, 한 동네에서 사돈이 생긴다니. 우리 동네 경사네, 경사야. 이럴 줄 알았으면 호원이네 집이랑 친하게 지낼 걸 그랬어. 야, 앞으로 가깝게 지내면 되지 뭘. 사위,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 규영이 올리지 말고 너희들이 잘 살기만 하면 된다. 규영이 아버지로서 부탁하마.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희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지만 그 두 분의 허락만으로는 결혼식을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던 아내가 의기소침해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왜 결혼을 반대하신대? 내가 마음에 안 드셔서 그러신 걸까? 아직 만나 뵙기도 전인데 이렇게 반대하시니까. 두 분이 바라시는 며느리가 조건이 있는데 그에 비해 내가 너무 모자라서 그러신 건가 싶어. 내가 많이 부족하시대? 아니야. 아버지랑 어머니가 아직 너를 직접 보지 못해서 그러신 걸 거야. 내가 얼른 만날 수 있는 자리 만들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집 앞까지도 찾아갔는데도 안 만나주시는 분들이신데 오빠가 어떻게 자리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 오빠 부모님 때문에 이대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저희 부모님들의 반대 때문에 결혼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저희 아내는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늘 밝기만 하던 아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견딜 수가 없었던 제가 남자답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가 우리 결혼을 허락해 주시든 안 해주시든 나는 상관없어. 어차피 결혼은 우리가 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건데 두 분의 의견이 중요해봤자 얼마나 중요하겠어. 교영아, 일단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고 같이 살자. 그렇게 살다 보면 아버지랑 어머니도 우리 결혼 허락해 주실 거야. 그래도 될까? 오히려 아버님이랑 어머님한테 미움만 더 사는 거 아니야? 나는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싶은데 평생 환영 못 받는 며느리가 될까봐 무서워. 시간 이야기라고 생각하자. 나만 믿어봐.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도 결국에 우리한테 져주실 거야. 어른이 반대하는 결혼은 하면 안 된다는 말, 뜻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 더 하고 싶은 청개구리 심보가 발동하게 된 저는 부모님의 반대에 무릅쓰고 저희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올리고 살림을 합쳤습니다. 제가 구한 전셋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난 후 저는 부모님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아버지, 저 규영이랑 혼인신고 이미 마쳤고 규영이 지금 저희 집에 들어와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 아버지 규영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연락 주세요. 아버지는 저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오해를 하시며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호원이 너 정말 이 엄마 죽는 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 아버지랑 엄마가 반대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건데 왜 부모 말을 안 듣니? 어머니, 저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부모님들이 가장 바라는 일 아니냐고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내를 며느리로 받아주는데 몇 달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결국엔 저에게 져주시기로 하신 듯 했습니다.
상견례 자리를 만들라는 아버지의 말에 저는 바로 양가 부모님들이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처음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아들의 결혼을 허락해 주었으니 저희 부모님도 좋은 마음으로 사돈을 맞이하자는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분위기를 깬 건 장모님이셨습니다. 애들 신혼집은 호원이가 구해온 전세 아파트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도 계셨나요? 네. 어머니가 대출 하나 없이 전셋집을 구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3년 정도 돈을 더 모아서 서울에서 가까운 경기도 쪽에 아파트를 하나 살 생각이라고 하네요. 지금은 전셋집이고 내 집 마련을 3년 뒤에 한다는 거면 어쨌든 호원이가 집을 하나 가지고 장가러 오는 건 아니라는 거네요.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꺼내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전세든 자가는 남들 하는 만큼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신혼집과 그 집에 들어가는 혼수도 다 제 돈으로 있기 때문에 처가 쪽에서 크게 문제 삼을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은 전세를 얻은 신혼집을 걸고 넘어지시더니 자연스럽게 예물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호원이가 집을 내온 게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저는 예물을 좀 받아봤으면 하거든요. 혹시 저희 쪽으로 예물 준비해서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예물이요? 어머 사돈, 우리끼리 예물은 무슨 예물입니까? 호원이가 집을 사서 장가를 가도 저희는 예단도 안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예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몇십 년을 같은 동네에서 살고 또 깊은 사연도 있는데 예단 예물 같은 건 생략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사돈 눈에는 딸 시집 보내는 김에 한몫 챙기는 부모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받을 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귀하게 키운 내 딸 시집 보내드리는 건데 며느리 얻어가는 쪽에서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제가 집을 매매로 사온 게 아니니 예물을 달라는 장모님의 말에 저희 엄마가 끝까지 반박했지만 장모님은 어떻게든 예물을 받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면 장인어른이나 아내가 옆에서 말릴만도 한데 그 누구도 장모님을 말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장모님, 그럼 예물은 부모님이랑 상의해보고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식대로 하면 예물을 보내드리는 게 맞으니까 작게라도 성의를 보이겠습니다. 역시 우리 장서방이랑은 대화가 통한다니까? 장서방, 이왕 준비하는 거 작게 하지 말고 영화 봤다는 통 크게 준비해줘. 나도 장서방이 입을 예복 하나 해줄게. 어떻게든 좋게 상견례를 마무리하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옆에서 지켜보시던 저희 아버지는 참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사부인 저희는 예물 못 해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돈들이 이 결혼을 해주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애들 전세 구하는데 돈 한 푼이라도 보태주셨나요? 아니면 혼수라도 장문에서 넣어주셨나요? 우리한테 뭘 해주시는 건 둘째치고 애들한테 돈 한 푼 안 보탤 사람이 무슨 염치로 그런 걸 바라시나요? 어머, 사돈어른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염치라뇨. 예물 달라고 하는 우리가 염치라도 없다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귀하게 키운 내 딸 며느리로 얻으시면 그 정도는 해주시는 게 맞다고요. 없는 집에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여유가 어느 정도 있으신 걸 알고 제가 해달라고 하는데 좋은 마음으로 해주시는 게 그렇게 아까우십니까? 네, 아깝습니다. 사돈들이 귀하게 키운 딸, 저는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 녀석 때문에 억지로 며느리 맞이하는 마당에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예물을 보내줍니까? 결국 좋게 시작한 상견례 자리는 싸움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장모님은 우리 부모님들과 헤어지는 그 순간 저도 이제는 더러워서 받기 싫네요. 라고 말하라고 떠나셨지만 그 말이 진심이 아니신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저희 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신 상태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호원아, 네 장모 왜 그런다니? 우리가 예물 안 해준다고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내서 네 이모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찾아왔더라. 그놈의 예물이 뭐라고 동네 쪽팔리게 그러고 다닌다니. 어머니, 제가 장모님한테 연락드려서 어떻게든 해결해 볼게요.
아버지, 화 많이 나셨죠? 말도 마라. 네 아버지 너네 처갓집에 찾아가서 다 부숴버리겠다는 거 말리느라 너희 이모랑 내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아니? 나는 너희 장인 장모랑 대면도 하기 싫으니 네가 알아서 해결봐라. 상견례를 끝나고 예물 관련해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낸 장모님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동네에서 고생을 하시는 걸 보고는 안 되겠다 싶었던 제가 더 이상 말이 안 나오도록 장모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다 마련해 주었습니다. 솔직히 온전히 좋은 마음으로만 예물해 줄 수가 없었던 제가 아내에게 투정을 부렸습니다. 장모님은 그렇게 받고 싶으셨으면 우리한테나 말씀하시지. 왜 굳이 동네에 소문을 내셨대? 소문이라니? 우리 엄마가 무슨 소문을 냈다는 거야? 어쩌다 새어나간 거겠지. 그리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셨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아니야? 오빠 부모님이 짠순이같이 굴어서 생긴 일을 왜 우리 엄마 탓해? 뭐라고? 짠순이라고 했어? 여기서 그 말이 왜 나와? 솔직히 우리 아버지 말이 틀렸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장모님이 예물을 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 맞아.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그렇고 혼인신고를 올리고 나서도 크게 싸워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 부모님들 문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장모님이 크게 잘못하신 것 같은데 아내는 오히려 저희 부모님 탓을 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가 예물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엄마가 말했지. 귀한 딸 며느리로 데리러 가면 예물 주는 게 맞는다고. 오빠가 집도 해오고 온수도 해왔다는 이유로 예물을 바르지 말라는 게 오히려 더 말이 안 됐지. 아버님이랑 어머님은 평생 돈 아끼면서 짜게 사시니까 아들 결혼시켜서도 그렇게 아끼시는 거라고. 말 다 했냐? 우리 부모님 평생 짜게 사셨다고? 장모님이 예쁘게 사신 건 아니고? 그리고 장모님은 우리끼리 있었던 일들을 왜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다니신대? 입이 왜 그렇게 가벼우시냐고? 동네 쪽팔린지도 아셔야지. 그때 아내와 어찌나 크게 싸웠는지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크게 싸우고 난 후 아내와 저는 한 달 넘게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서로의 부모님을 욕하면서 싸웠으니 쉽게 풀 수가 없었습니다. 화해할 기미도 없이 냉정 상태로 지내다 결혼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아내가 먼저 저에게 사과를 하였습니다. 오빠, 그때 내가 잠깐 이성을 잃어서 심한 말을 했던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갖고 싶다는 거 다 사줘서 고마워. 나한테 실망 많이 했지. 아니야. 그때 나도 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됐는데 나도 정말 미안하다. 장모님한테도 내가 사과드리도록 할게. 오빠, 내가 그동안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둘 결국엔 부모님들 때문에 싸운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런 문제 또 안 생기도록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챙기는 걸로 하자. 아내는 각자 부모님은 각자가 효도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저야 좋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이 저희 처가를 극도로 싫어하시기도 하셨고 굳이 제 아내에게 효도를 받고 싶어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 차라리 그러자. 안 그래도 요즘 대세가 결혼을 해도 자기 부모는 자기가 챙기는 게 대세라잖아. 어쨌든 따지고 보면 나는 장인어른이나 장모님한텐 남인 게 맞으니까 말이야.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해도 서운해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장인어른이나 장모님이 이걸 이해해 주실까 모르겠네. 내가 아빠랑 엄마한테 말 잘 해볼게. 오빠는 이제부터 우리 부모님한테 신경 쓰지 마. 아내가 먼저 제안한 일이라 딸을 효도하는 것에 대해 처가댁에서 트집을 잡으신다거나 별 말씀을 하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각자 효도하는 것에 불만을 크게 가지셨던 장모님은 그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시고 또 동네에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이유였습니다. 장모님이 내신 소문이 저희 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는지 어머니가 또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너, 네 장인 장모한테 사이는 결국에 남이고 내 부모 아니니까 효도 안 해준다고 했니? 네?
어머니 그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셨어요? 장모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규영이가 자기 부모는 자기가 효도하는 걸로 하자고 하길래 저는 알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어휴, 네 장모는 그 입이 문제다. 네 장모가 동네 사람들한테 너를 아주 그냥 쓰레기로 만드는 소문을 내서 너희 아버지가 결국 참지 못하고 너희 처갓집으로 달려가서 뒤엎어버렸어. 장모님이 저에 대해 어떤 안 좋은 소문을 내셨는지 저희 아버지는 동네에 떠도는 제 소문을 듣고 결국 참지 못하고 저희 처갓집으로 달려가신 듯 했습니다. 아내에게 들어보니 처갓집 마당에서 저희 부모님과 장인 장모가 대판 싸우셨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저희 결혼은 동네 경사가 아니라 동네의 재미난 구경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화해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는 또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네가 장모님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남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잘 좀 말해봐. 장모님 우리 부모님이랑 같은 동네 사시는 걸 까먹으셨대? 왜 자꾸 우리 가족이랑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셔? 우리 엄마가 소문을 내고 다닌 게 아니라 엄마는 친한 동네 이모들한테만 말한 건데 그 이모들이 소문 내고 다녀서 그런 거라고. 그게 우리 엄마 탓이야? 말 옮기는 동네 사람들 탓이지. 규영아, 친한 이모한테 우리 이야기를 떠들고 다시는 장모님이 문제시라고. 우리 집이나 내 흉을 보시는 게 왜 장모님 본인 얼굴에 침 뱉는 일이라는 걸 모르시니? 각자 효도 문제로 아내와 싸우게 되고 난 후 그때는 한 달이 아니라 몇 달 동안 아내와 냉전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서로 정말 필요한 말 말고는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된 저희 어머니는 본인이 직접 나서야겠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다 부모들 때문에 생긴 일이니 내가 올라서 규영이 기분 좀 풀어볼게. 결혼식 올린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신혼인 애들이 그렇게 몇 달 동안이나 말도 안 하고 지내서 되겠니? 저도 아내와의 싸움을 끝을 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했고 어떻게 끝을 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 부부를 위해 직접 나서주시겠다고 하시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내가 좋아하는 반찬 위주로 만들어 서울로 올라오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일 일찍 끝내고 들어갈 테니까 집에 먼저 가 계세요. 규영이한테 말해 놓을게요. 그래, 먼저 가서 규영이랑 이야기 잘해보고 있으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점심쯤 지나서 서울에 도착한 어머니에게 집에 가 있으라고 연락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집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으시다는 연락을 주셨습니다. 후원아, 엄마 지금 버스 타고 내려가고 있다. 아무래도 오늘 네 얼굴 보기 힘들 것 같네. 다음에 쉬느나 언제 한번 너 혼자 집으로 좀 내려와라. 네? 어머니 오늘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기로 했잖아요. 왜 바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규영이한테 어머니 간다고 말했는데 규영이 못 만났어요? 아무리 일찍 내려간다고 해도 서울에 온 지 3시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시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는 뜻이었거든요.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 제가 의아해하며 묻자 어머니는 한참을 대답하시기를 한참 망설이시더니 제 귀에 다 들릴 정도로 침을 꿀꺽 삼키시고는 어렵게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집에 찾아갔더니 규영이가 문 안 열어주는 거야. 그래서 규영이 보고 네가 좋아하는 반찬 만들어서 왔으니 문 좀 열어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그래서 걔가 뭐라는 줄 아니? 반찬 문 앞에 두고 가보세요 이러더라.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너무 당황스러워서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다. 문 열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 제 아내가 멀리 시골에서 며느리가 좋아한다는 반찬을 사들고 일부러 서울까지 올라온 저희 엄마를 문전박대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크게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늙은 어머니가 아내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혼자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 분노와 함께 눈물도 함께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 바로 내려갈게요. 집에서 봬요.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저는 아내에게 바로 달려가지 않고 혼자 씁쓸하게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따라 고향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몇 시간을 달려 고향집에 도착했는데 집엔 아무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디로 가셨는지 전화도 받지 않으시더군요. 부모님들 찾으려고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이모와 마주쳤습니다. 이모, 혹시 어머니 보셨어요? 아버지랑 어머니 두 분 다 집에 안 계시네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요. 후원아, 네가 왜 여기 있니? 마침 잘 왔다. 네 아버지 지금 너희 처갓집 다 박살내고 있대. 어서 나랑 너희 아버지 좀 말리러 가자. 너희 엄마 혼자서는 못 말리겠다고 도와달라고 연락 왔더라. 이모가 어디 그렇게 급하게 달려가나 싶었는데 저희 처갓집을 박살내고 있는 아버지를 말리러 가시던 중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저도 이모와 함께 저희 처갓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처갓집 마당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고 아버지를 말리는 어머니의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후원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이러다 이 집구석 다 박살나겠어요. 제가 동네 사람들을 뚫고 처갓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저희 아버지는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온 집안을 박살내고 계셨습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구석에 숨어서 저희 아버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나는 당신들이 귀하게 키웠다는 그놈의 미친 딸 필요 없으니 날 도로 데려가시고 빌려가 돈이나 갚으시오. 내 아들놈 장인 장모해서 모른 척하고 아무 말 안 했더니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막창으로 나와? 사돈, 이미 다 지나간 일을 왜 또 꺼내듭니까? 언제쯤 이야기 또 하시냔 말이에요. 아버지를 말리려고 했는데 아버지 입에서 제가 모르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자 이게 다 무슨 소린가 싶어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 그게 다 무슨 소리예요? 장인어른이 저희 집에 빌려간 돈이 있어요? 네 작은 아버지, 빚 때문에 가게 접고 도망가서 살고 있는 네 작은 아버지 말이다. 네 작은 아버지랑 네 장인은 오래전에 아주 친한 친구 사이였어. 시내에서 작게 철물점을 하고 계시던 작은아버지가 어느 날 빚 때문에 가게를 팔아넘기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신 적이 있었습니다. 빚 때문에 도망가신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희 장인어른 때문인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네들 말처럼 다 지난 일이라 좋게 넘기려고 했는데 호원이 결혼식장에서 당신들 내 동생 성철이 그놈 보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까? 돈 안 갚는 거 둘째치고 그렇게 오랜만에 봤으면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면서 아는 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결혼식장이라 정신이 없어서 아는 척을 못한 겁니다. 나중에라도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인사하려고 했습니다. 돈도 갚을 생각이었다고요. 장인어른은 찔리는 게 있는지 말을 더듬며 핑계를 대셨지만 장모님은 옆에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내며 저희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사돈어른, 저 지금 경찰 불러서 사돈어른 감옥에 쳐넣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성철 씨한테 도움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로 사돈어른이 입 밖에 꺼내건 아니지 않나요? 어쨌든 사돈이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내 동생 일인데 내가 왜 상관없습니까? 나도 지난 일이라 굳이 안 꺼내려고 했는데 당신들이랑 당신 딸이 하는 짓을 보니 안 꺼내고 못 베기겠네요. 아버지는 처갓집 안부터 마당까지 모든 걸 박살내며 불바다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우리의 결혼을 반대했는지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추악한 모습까지 보게 되니 처갓집을 불바다로 만들고 있는 아버지를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 처갓집을 산산조각을 내고 있는데 구경하는 그 어떤 사람도 저희 아버지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꽥꽥 지르고 있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향해 큰 소리로 욕을 하셨죠. 그러게 잘 좀 살지 그랬어. 남의 돈을 지돈 주를 쓰졌기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나도 10년 전에 빌려준 돈 작년에 겨우 받았잖아. 돈 못 받고 있을 때 이 집구석 내가 이렇게 박살내고 싶었는데 어우 내 속이 다 시원하다. 호원이 아버지 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를 겨우 말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화가 나신지는 알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네 엄마가 네 저한테 문 좀 받겠다는 소리를 들으니 참을 수가 없더라. 내가 지금까지 참고 참은 게 얼마나 된 줄 아냐? 네 작은 아버지 가게 줍고 도망갔을 때도 그 집안 개박살 내려던 거 겨우 참았단 말이다. 너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내 동생이랑 내 아내 생각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 내 탓하지 말거라. 악랄한 며느리가 던진 폭탄에 이 시아버지가 터질 대로 터진 거야. 아내의 친정집과 저희 집의 사이에 제가 몰랐던 과거 이야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 사실 아버지가 아내의 친정집에 박살낸 것은 저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다음날 소식을 들은 아내가 서울에서 내려오더니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정말 미치셨어요? 어떻게 자기 사돈 집에 저렇게 무참히 박살내실 수 있냐고요? 저희 부모님 어제 갈 곳도 없어서 동네 여관에서 주무셨어요. 그걸 내가 왜 알아야 되냐? 네 부모가 평소 행세를 잘하고 살았으면 그런 일 없었다. 남한테 원한을 쌓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똑똑히 깨닫게 해줬으니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라고 해라. 끝까지 이렇게 나오신다는 거죠? 아버님, 저 아버님 어떻게든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은 법이 무섭지 않으신가 봐요? 아내는 저희 아버지에게 삿대질을 하며 아버지를 고소로 하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 삿대질하는 아내의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너 감히 내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 아버지한테 삿대질을 하고 고소하겠다고 협박을 해? 너는 내가 무섭지도 않냐? 지가 무섭긴 뭐가 무서워. 오빠는 거지 같은 부모 밑에 자란 걸 부끄러워나 해. 지 부모가 잘못한 걸 부끄러워하지도 못할 망정 오히려 떳떳하게 나오다니. 아버님이나 오빠나 둘 다 미쳐도 제대로 미쳤어. 결국 참지 못한 저는 아내의 뺨을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부모를 대놓고 모욕하는 아내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네 부모가 너한테 소중하듯이 나한테도 우리 부모님들이 소중해. 어디 감히 내가 보는 눈앞에서 우리 부모님을 거지 같은 부모라고 할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미쳤다고? 너 나랑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나 보구나.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떻게 내가 오빠랑 더 같이 살 수가 있겠어? 오빠가 이렇게 어리석인 인간인 줄 알았으면 나 오빠랑 결혼 안 했어. 내가 미쳤다고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겠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아내는 자신의 부모가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아내와 더 이상 한 지붕 아래에 살 수 없었던 저는 아내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에게 잘못을 물고 싶었지만 부모님들의 합의 이혼으로 하루라도 빨리 그 집안과의 관계를 끊으라고 하셔서 결국 합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아내와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후원아, 규영이네 오늘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고 하더라. 동네 사람들이 너랑 규현이 이혼하고 나서 그 식구들이랑 아는 척도 안 하고 거의 왕따시키듯이 했더니 결국엔 못 버티고 평생 살아온 집 버리고 도망가듯이 이사가 버렸네. 동네 사람들에게 단체로 왕따를 당하게 된 아내의 친정 부모들은 평생 살았던 집을 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안타깝게 들으면 안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 소식을 들으니 솔직히 정말 통쾌했습니다. 동양회에 빠짐없이 나오고 동양회를 주도했던 아내는 저와 이혼한 이후로 동양회에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고향 사람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장모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듣게 된 지 몇 달 지나지 않았을 때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나 규영이야. 정말 미안한데 부탁이 있어서 연락했어. 우리 아빠가 일하시다가 혈압이 올라 쓰러지셨거든? 쓰러지고 한참 뒤에 발견되셔서 겨우 살아나셨는데 수술비가 필요해. 그래서 말인데 수술비 좀 빌려줄 수 있을까? 네 아버지 수술비래. 왜 나한테 빌려달라고 해?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부탁한 건 아니지 않나? 이미 알아볼 때 다 알아보고 결국엔 안 구해져서
오빠한테 연락한 거야. 내 부탁이 어이없는 건 알겠는데 나도 어렵게 부탁하는 거니까 제발 좀 도와줘. 규영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봐. 나는 그 부탁 못 들어주겠다. 아내가 도와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저는 그 부탁을 거절했습니다. 친구들이 너무 매정했다며 저에게 욕을 하기도 했지만 차라리 매정하다고 욕을 먹으면 먹지 아내와 그의 부모를 도와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파서 쓰러진 건 안타깝지만 저는 결국 천벌을 받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아내와 이혼 후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혼하면서 인간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저는 더 이상 서울 생활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공적으로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영업일을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영어방을 놓친 적이 없어서 서울에서 돈은 이미 모을 대로 다 모으긴 했습니다. 이 돈이면 고향에서 신축 아파트를 사고 사업을 시작해도 될 정도랍니다. 그래서 저는 미련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과 함께 살 아파트를 구매하고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사업을 물려받을까 합니다. 고향에서 아버지 일을 물려받고 사는 건 평생 제 계획도 없던 일이었지만 뭐 어쩌겠나요. 인생이란 늘 제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항해가 아니겠습니까? 잘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절대 지지 마시고 부디 잘 살아주세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